예를 들어 5천만 원입니다. 내가 5천만 원을 빌렸을 때 250만 원만 갚게 되면 나머지 4,750만 원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급 최고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금 일부만 상환하게 되면 남아있는 나머지 채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명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데요. 이 채무조정 한도를 늘립니다. 기존에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내가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이 지금까지는 1,500만 원까지는 5%만 갚게 되면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모두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 5천만 원 대출금이 있다면 250만 원 이 기준선만 넘게 되면 나머지 금액 4,750만 원까지도 빚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들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포용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시작하겠다. 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인데요. 자, 일단 내용만 보셔도 정말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너무나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알기 힘든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림으로 나와 있는 내용,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인데, 왼쪽 그림은 2025년, 그러니까 지난해 시작했던 내용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내용이 올해 바뀌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난해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도약 기금 출범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 연체 채권입니다. 이것을 일괄 매입해서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용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 많은 고통들이 있었는데 지난해까지 286만 명이 신용 사면을 받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신용 사면을 받았고, 그리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갈아탄다든지 금리를 낮춰준다든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낮춰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올해 앞으로는 포용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내용들을 담겠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보시면요, 금리도 인하하겠다. 내용은 하나하나 살피면 많기 때문에 일단 제목 위주로 잠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하겠다. 그 외에도 청년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배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출 해드리겠다. 세희망 홀씨 공급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대출 금액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내용. 여기에 신속한 재기 지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도약 기금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이라든지 매입채권 추심업 제도, 그러니까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느냐, 빚을 탕감해 주게 되면 당연히 신속하게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번 회의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산형 채무 조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저소득 취약계층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70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실제 빚을 지고 있지만 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빚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재기불능의 상태의 노인분들도 많은데 조정된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인회생이라든지 파산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무를 어느 정도 조정합니다. 줄여주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3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금 5천만 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원금을 5천만 원 빌렸다. 이때 250만 원 5%만 갚아도 나머지가 탕감되는 방식. 이것이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실제 적용 대상을 현재까지는 원금 1,500만 원 이하였는데요. 자, 여기
금융위 자료를 보시면요. 신속한 재기 지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채무 조정을 확대하겠다. 첫 번째 세도약 기금 설치 운영,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새출발 기금 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 조정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 이 내용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듯이 이 자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이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채무조정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1,500만 원까지만 대상이 됐습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청산, 완전히 빚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1,500만 원까지였던 것이 이제 올해부터는 5천만 원 이하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채무 부담을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500만 원까지는 빚을 없애주었지만 이제 이 금액, 최근에는 물가도 올랐고요. 돈 가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천만 원 이하로 이 기준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번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각자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인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이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정말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꼬박꼬박 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허탈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부분이 충돌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찬성하는 사람, 일단 도와줘야 된다, 이 사람들 먼저 살리고 봐야 된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빚은 실직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 또 최근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유탄을 맞은 사람들, 아니면 아예 은행이 잘못됐다, 금리가 너무 높고 연체 이자 폭탄을 맞아서 아예 갚을 수 없는 결과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 개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관여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빚에 한번 빠지면 탈출이 불가능하다. 덫에 걸리게 되면 아예 탈출할 수 없다.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신용불량이 일단 되면 취업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정말 인생 막막해진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빚을 탕감해 주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관점입니다.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게 되면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만약 빚을 방치하게 되면 더 많은 노숙자가 길거리에 넘쳐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회 전체가 우울증에 걸린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미 대기업이나 부자 이런 사람들도 다 탕감받고 있는데 왜 어려운 사람들은 탕감받으면 안 되느냐, 이런 형평성 논리도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이나 은행 부실채권 정리할 때도요, 탕감받는 경우 많습니다. 외환위기나 코로나 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되고 왜 개인은 안 되냐, 이런 형평성 문제 제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하는 논리입니다.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차피 빚을 낼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모두 탕감해 준다는데 무조건 빌리고 보자. 그리고 내 월급 꼬박꼬박 쪼개서 갚아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느냐. 성실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손해본다. 그러니까 성실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손해보고, 가난하면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번 나라에서 챙겨주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반대 논리. 또 한편의 문제입니다. 책임 원칙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빚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한 약속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서로가 한 약속인데,
만약 이런 약속을 자꾸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게 되면 개인과 개인, 사회적 관계에서 모든 원칙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또 책임질 텐데 이렇게 되면 금융 질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신용이라는 것도 과연 의미가 있느냐. 왜? 빚 갚은 사람들, 빚 안 갚아도 나중에 모든 것 신용 사면해주고 돈 대신 갚아주고 이렇게 되면 결국 금리만 상승한다. 모든 물가만 상승하고 모두가 피해받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사회적 계약, 빚은 계약인데요. 이런 책임 원칙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논리, 정책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요. 자, 저소득층. 과연 누가 저소득층이냐? 이 저소득층 기준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정말 많은데요. 어디까지를 저소득층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까지 진짜 탕감해 줄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요, 또 시점 차이입니다. 보통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 나올 때마다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빌린 사람들, 또 언제까지 받은 사람들, 몇 년도까지냐, 몇 월까지냐, 이런 간발의 시점 차이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운 좋은 사람들만 구제받는다. 운 나쁜 사람들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항상 제외되더라, 소외되더라, 이런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빚을 탕감해줘도요, 일자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예측할 수 없고요. 또다시 빚을 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이렇게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논리,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사람까지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탕감해 줘야 하는 것인지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결론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은 정보만 확인하시고요. 내가 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혹시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 일단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보를 몰라서 소외되지 않도록 혹시 주위에 이런 정보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